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 평론가님은 머리 염색이 많이 빠졌나 봐요. 이제 빨간색으로 돼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샴푸 하나 바꿔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염색 안 했습니다. 샴푸를 바꾸면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것도 진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117일 남았어요. 117일. 117일.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여론조사 쭉 나온 거 보면 말이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 30% 그 박스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두 분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대장동 의혹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5,500억을 공적 이익으로 환수했다. 개인의 비리는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은 유동규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구속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역시 지지율 반등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여기에다가 경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컨벤션 효과가 제대로 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좀 방어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정책 행보하는 이런 투트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네. 여기다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이 대조 효과가 좀 더 돋보인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불리한 정치 지형입니다. 아시겠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한 10%포인트 높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많게는 최근에 2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도 한 40%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34%로 떨어졌고 당 지지율도 지금 27%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당 대통령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이제 트리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여론 조사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MB 같은 경우도요.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20%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60%가 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꽃가루 효과가 사라지고 조정 국면이 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꽃가루 효과는 뭐예요? 컨벤션 효과죠. 컨벤션 효과. 그렇습니다. 컨벤션에서 후보 선출하면서 색종이 내려오는 거. 빵빠라빵 하면서 빵빠레 올리면서요. 자, 이재명 후보가 연일 뭐 정책은 많이 내놓긴 한데 30% 박스권에 지금 놓여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세 가지로 그러면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2030 지지율이 안 와요.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도 가장 많은 연령층 중에서 가장 많은 답변을 한 데가 20대고 네.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 반대한다도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20대가 이재명 후보에게 반응을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저는 후보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특히나 이 후보의 입.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 행보를 하면서 많은 정책을 내놓긴 했어요. 뭐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가 뭐 주 4일제 혹은 식당 총량제 등등 뭐 내놨는데 이것이 뭔가 당정 협의도 안 되고 조율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좀 불안해 보이고 최근에 또 무슨 또 이제 웹툰 갔다가 뭐 오피스 누나 그 발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후보 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도 그렇다면 지금 안정감을 줘야 하고 여당 후보로서 뭔가 그 기대치를 좀 더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됐다라는 게 또 한 가지 원인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배 교수님과 동의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 지수가 높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럼 차별화를 할 건지 같이 갈 건지 약간 스탠스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딜레마죠. 뭐 권력 교체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점들이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못
주는 거죠. 그런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컨벤션 효과도 없는 데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요. 2030 세대로부터의 지지가 낮다라는 네. 점. 자, 요 말씀을 했는데 배 교수님. 네. 지난 4.7 재보선 때도 그랬고 2030 세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4.7 때부터도 그렇고 민주당이 청년들 마음을 잡지 못해서 좀 고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상당 부분 내 어려운 삶을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왔는데 실제로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180석 승리한 것도 이 2030의 몰표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다. 구체적으로 뭐 주거 문제 또 취업 문제 거기에다가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성 문제까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2030에서 이반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이 20 세대에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라는 퍼센트가 75%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대남 얘기도 그때부터 나온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아니다. 실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주당에 실망한 20 젊은이들이 한 50% 정도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또는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 20, 30 세대를 투표장에 끌어내느냐가 앞으로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 2030이 탈진보 또는 탈진영 내지는 뭐 탈이념이니까 그리고 실용을 중시하니까 또 부동층이 많으니까 실제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내놓는 자가 앞으로 이 2030의 표심을 좌우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어제 가상자산 세금 1년 유예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2030의 표를 좀 의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2030 지지층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는 홍준표 의원이 2030 세대 인기는 가장 많이 얻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 교수님 잘 분석하셨는데 예. 사실 2030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이 지금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른바 변심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게 65% 거의 7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특히 여성이 더 심해요. 이른바 20대 여성 2대냐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는 뭐에서 뭘로 바꾼다? 그러니까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 35에서 40이 나오는데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근데 그 후보를 바꿀 수 있다가 65가 더 엄청나게 나중에 많아요. 내년 3월 9일 그렇죠. 가면요? 전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변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지금 왜 이러냐면은 사실 저는 20대 이제까지 기존의 우리 논법으로 보면은 청년은 진보, 기성은 보수 이랬잖아요. 이런 분석들이 한국사에서 사회와 정치적 여론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준거틀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20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은 그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 반응하는 오죽하면 미국 타임즈가 MZ 세대를 이렇게 했잖아요. 미미미 제너레이션. 나만 중심으로 가는 세대다. MZ 세대를. 네, MZ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타임즈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성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잡아내는 후보가 아직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한국의 MZ 세대가 2030 세대가 미미미 나를 나만 내본다. 나만을 위하는 그런 세대 제네레이션이다. 야, 타임지까지 다 읽으시나 봐요. 그냥 제가 어디 봤어요, 그냥. 대단하십니다. 알겠어요. 2030 세대 표 분석을 좀 해봤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이 특검과 관련한 입장을 기존에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다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받겠다 이런 조건부의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야기 잠깐 또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충분히 엄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합동수사 얘기해서 그것도 하십시오. 저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조건부 특검이라는 게 부산 저축은행 대장동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된 이걸 같이 특검을 하면 나도 특검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약간 어제 이재명 후보하고는 다른 결을 보였어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 투톱이죠. 송영길 대표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말씀하신 것은 이제 송영길 대표 얘기고,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 협상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자 해석이 좀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주장한 배경은 결국은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수세 국면에서 공세 국면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배경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부실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각상도 50억 또 새누리당 당시에 과반하고 있는 성남시 의회 공공개발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전까지 서로 특검을 가지고 하자 하면서도 그 배경이 지금 서로 속됨이 다르고 또 그리고 대상이 다르고 또 시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만 이어지고 실제 대선 전에 특검이 이루어지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에 지금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남욱 변호사, 또 화천대유 대주주, 그다음에 유동규 씨 이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제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한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물귀신 작전이다, 이중 플레이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아니 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빨리 준비하자 하니까 답변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 특검하자 했다면 고발 사주도 특검하고 그다음에 그 대장동 특검하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건 이거 국면 전환형 꼼수가 아니냐 얘기하는데, 여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검찰 공수처 그 조사를 보고 하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른바 압박형이라는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까지 우리나라 12개 특검을 했는데 여야 합의하고도 준비까지 착수하는 기간이 43.5일이 평균 걸렸대요. 그러면 특검을 지금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60일에서 최대 90일 아닙니까? 최소로 잡아도 그럼 거의 6개월이 4개월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끝납니다. 네. 지금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에 뭐 정치 공세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일 검찰의 조사를 가지고 면죄부를 받겠다,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국민적 허들, 정서적 허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건 대단히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서 차라리 저는 조기 특검 받겠다고 하고, 어쨌든 뭐 그것이 대선 전이든 대선 직후든 뭐 인수위가 있으니까 그 포함해서 그렇게 터는 게 저는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검찰 수사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지금 검찰 수사 지금 거의 태업하고 있던데, 뭐 휴가들 뭐 검사들 휴가 가고 검경 뭐 그 협력하라고 대통령이 근데 지시했더니 법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뭐 끝나야지 특검을 논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양당이 있던데요?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특검에 비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적절치 않고요. 지금까지 특검은 12번이 아니라 13번이 있었고, 이것까지 다 검찰 수사를 하고 미진할 경우에 특검으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 없이 바로 간 적은 없고요. 드루킹 같은 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검찰 수사하고 특검으로 갔지 바로 특검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또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이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줬는지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대장동 비리의 모태가 된 건데, 그때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8건이 입건이 돼 있는데 결국 동시 특검으로 몰아가 가지고 물타기 또는 수사 회피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검을 가지고 양쪽이 뭐 옥신, 각신, 공방을 하다가 대선을 치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저도 됩니다. 한마디만 짧게 네.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저렇게 반박하실 수 네, 있는데 그 짤막하게 한 예. 말씀을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원내 협상에서 일단 그 수사 범위, 수사 목적, 그다음에 수사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정하면 되잖아요. 서로 근데 테이블에 조차 나오지 않는 거는 국면 전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받는다는 걸로 그냥 퉁치고 좀 시간 더 벌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시기, 대상 또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 협상을 해야 되고요. 협상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연락이 안 왔다고 하니까 연락 오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지금 말이 안 협상을 맞아요. 하겠죠. 아니 예. 그러니까 자, 서로 말이 안 맞는데 우리 여기까지 한쪽만 얘기할 듣는 수는 걸로 없죠. 하겠습니다. 자, 특검과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좀 신경전이 여전한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냐,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투톱으로 갈 거냐.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 취재한 거 없어요?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빈손 아니죠. 뭐 당연히 특정 좀 하나 내주십시오. 전화망 좀 돌리고 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뭐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종인 총괄 원톱으로 가되 그거를 보좌라기보다는 이른바 특위 형태로 또 다른 걸 구성하면서 그 특위는 김병준 위원장에 맡기는 안. 그 안이 지금 유력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원톱은 김종인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총괄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위원장하고. 되고 김병준 그 위원장은 뭐 특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이제 맡기는 방향. 그러니까 이른바 투톱은 아니고 네. 역할 분담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가는 것. 그런 원톱은 식으로 예, 예. 취재가 됐다 예, 이거죠. 예, 예. 예. 그럼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요.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양쪽이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원톱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투톱으로 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약간 시선의 지향점이 다른 게 윤석열 후보는 집권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집권 플러스 당 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지향점이 다르고 따라서 정권을 달라라는 것인데 지금 정권을 안 준다면은 전혀 제가 볼 때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협상을 지금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충이 된다면 뭐 절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절충이 안 된다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배정 교수님은 절충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니 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충이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네. 저는 근데 여기에 핵심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윤석열 후보가 향후 3주간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조정되거나 지지율이 좀 빠지면은 김종인 등판은 힘이 없고요. 지금 지지율 유지 거의 뭐 약간 몇 % 빠지더라도 오차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그러면 굳이 솔로 무대로 승리가 가능한데 과연 원톱 투톱 해가면서 권력 지분 나누고 그다음에 상황 리스크 감내할까요? 저는 또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 시한을 11월 20일로 못 박은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받으려면 이때까지 받고 아니면 말을 하는데 저는 이달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한 발언이 이제 화제입니다. 킹메이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킹메이커는 한 번 하고 자기가 한 킹메이커 그 킹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지 뭐 여기 가서 킹메이커하고 저기 가서 킹메이커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걸 요구한다면 그 선대위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선거판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네. 선거판 버린다. 네. 예. 그렇죠. 킹메이커는 그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보는 게 맞죠.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킹메이커는 어떤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런 의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운명을 같이 공동으로 짊어지는 게 맞지. 이 정권 저 정권 넘나들면서 컨설팅만 하는 것을 과연 그러면 그것을 킹메이커라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을 이재호 의원이 좀 뼈 아프게 지적한 것 같고요. 사실 넘나들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점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호 고문 얘기에 조금 전에 저는- 들었던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 저는 상당 거예요? 부분 공감합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은요? 저도 공감을 하죠.
킹메이커는 뭐 한 번 해야지 뭐 계속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은 그럼 뭐 정치 기술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본인 같은 경우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는 뒷자리에 좀 물러나서 후학들을 좀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과연 지금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할 경우에 2030들의 마음을 정말 잡아갈 수 있을까? 선거에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나이 얘기하셨는데 배준영 교수님 네. 지금 뭐 100세 시대 아니에요? 나이가 뭐 굳이 문제 될 거는 있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지만 100세 시대에서도 80이 넘으면 상당 부분 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같은 시간에 이재호 고문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비슷한 시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윤석열을 찍고 확실히 이재명을 찍겠다고 그러는 게 양쪽 서로 한 25% 정도된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으려면은 이거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윤석열 후보라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겨울 가서 과거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거의 그와 비슷한 형태로 다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잘 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정리하면 그래요. 부동층이 현재 50%다. 네. 이걸 부동층, 중도층을 잡으려면 구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시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본인은 새로운 정치의 상징인가요? 전 그렇게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한마디로 이번 싸움은 25대 25 진영 대결이니까 과거 뭐 주호영, 장제원 이런 올드한 인사들 쳐내라. 쳐내지 않으면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정치 번역기 돌림이 이 얘기입니다. 원톱을 하겠다. 원톱을 이런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지금 시대 교체가 화두로 공정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 2022년 대선에 과연 그 말이 적합할까요? 아니 뭐 진영 대결이라는 말은 동의해도 본인이 그것을 감내할 만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그건 누가 많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당 저당 바꿔가면서 또 지금 또 세 번째 킹메이커가 하겠다라는 이런 행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탁월한 실력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윤석열 후보 지금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왜냐 근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50%의 중도층이 남아 있는데 그 중도층을 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결국 국민의힘이 20일까지 선대위를 구성할지 아니면 그 뒤에까지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대위 구성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20날까지 제한 그 시간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뜻대로 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제가 11월 말로 예측하는데 아마 적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11월 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 돼야지 국민의힘 될 선대위 것이다. 구성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지율 추이를 볼 겁니다 분명히. 저는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몰리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따라서 정치 신인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보수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것을 인선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당 부분 앞으로 행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톱이에요, 투톱이에요, 배 교수님은? 국민의힘 선대위.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톱 아닌 원톱성 투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최시영 평론가. 저는 사실상의 투톱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의 투톱에. 네, 알겠습니다.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지영 교수, 최시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